세월호 침몰 사고 13일째가 저물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희망도 함께 저물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해경이 오늘 초기 구조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선원들이 먼저 탈출한 장면이 담겨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TV 뉴스K 제작진은 이 동영상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영상 속 해경은 대다수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9시 30분쯤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선내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정 한 척에 고무보트 달랑 한 척 가지고 가서는 배 밖으로 나온 승객들 실어나르기에 바빴습니다. 선내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고속단정이 처음 접근한 곳은 학생들 전체가 타고 있었던 4층 객실로 바로 통하는 문이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단체실의 유리창을 깨는 작업도 뒤늦게 이루어졌고 그나마도 아이들이 가까이 몰려 있었던 4층 창문은 깨지 못하고 3층 창문을 깼습니다.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공개해놓고 칭찬이라도 받고 싶었을까요? 해경은 당시 구조 활동을 벌였던 대원들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는 이 손도끼로 창을 깼습니다. 깨다가 다쳤습니다.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시켰습니다. 해경은 자신들의 침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스K 오늘도 세월호 참사를 집중 보도합니다. 지금 국장님 딸 있어요? 아,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구경을 왔어요? 내가 와서 이 얘기를 하란 말이야. 상당수 방송에서 세월호 보도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시신조차 못 찾은 세월호 실종자는 아직 100명이 넘습니다. 진도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다 상황도 나빠져서 안 그래도 부실한 수색 작업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김진희 PD. 오늘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색 현황 등 팽목항 상황 알려주시죠. 세월호 침몰 사고 13일째인 오늘 189번째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오늘까지 사망자는 189명, 실종자는 113명입니다. 구조된 인원은 174명으로 그대로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4층 중앙객실에 2학년 8반 학생들이 많이 배정받았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4층 진입을 우선 시도해왔고 5층 진입도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팽목항은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도 드문드문 계속돼 실종자 가족들이 우비와 모포를 두르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종인 알파 잠수 기공 대표의 다이빙벨 투입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팽목항에 정박돼 있는 알파잠수기술공사의 바지선, 다이빙벨도 실려 있는데요. 이 바지선이 내일 새벽 5시쯤 민간 잠수부 4명을 태우고 출항해 수색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이빙벨을 재투입할 계획이고 해경과도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잠수부 4명은 세월호의 선수 부분 다인실을 수색할 예정이고 배의 중간 부분은 해경과 언딘, 선미는 해군이 담당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바지선에는 실종자 가족 2명도 탑승할 계획입니다. 네, 해경과 합의가 됐다고 말했지만 그 정부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게 맞는지요? 다이빙벨 재투입이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종인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정부가 목이 졸리니 오라고 한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여론의 부담을 느껴 이 대표 측에 손을 내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 알파잠수의 다이빙벨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조류가 강해 투입되지 못하고 이튿날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종인 대표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실적이 부진한데 새로운 사람들이 투입된다고 해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언딘 측과의 마찰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다이빙벨 재투입이 정부와 협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언딘 측과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조류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출항하는 새벽 5시 그리고 내일 조류 상황, 잠수부가 들어가서 수색하는 게 가능한 정도입니까? 오늘 오후 1시 20분과 7시 40분에 유속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이 있었지만 파도가 높아 수색 작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출항을 앞둔 이종인 대표는 날씨가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기상 조건이 호전돼 다이빙벨 투입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조류를 언급하면서 다이빙벨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다이빙벨 같은 장비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도 조류가 문제라며 조류를 이길 수 있는 장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일이나 2일까지 물살이 가장 세지는 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살이 느려지는 소조기는 다음 달 4일에서 7일로 일주일가량 더 기다려야 합니다. 네. 지금 이곳저곳에서 인양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인양은 그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구체적인 선체 인양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언젠가는 인양해야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인양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아니라 선체 인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언딘이 사고 초기부터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인양에 대한 구상과 준비는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언딘이 실종자 구조도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 해경이 인명구조는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네, 김 PD 수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189명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 실내체육관의 빈자리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닌 이번 사고 유가족들이 진도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가족들 상황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합니다.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최근 시신 방치 논란도 있었고요. 사망자 신원 확인 문제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된 겁니까? 오늘 오후 2시 10분경 발견된 남성 희생자를 제외하고 188명의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인도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인도된 희생자들 중에 시신이 바뀌는 일이 3번이나 있었는데요. 23일부터는 대부분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신을 팽목항 간이 영안소에 안치해두고 확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시신이 잘못 인도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시신을 인도받기까지의 시간이 길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가족분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사흘간 수습된 희생자가 4명에 그치는 등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가족들은 인도 절차보다는 구조작업에 관심과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 대부분이 팽목항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생자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체육관 1층, 비어있는 곳이 더 늘었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이 가득 메웠던 2층 역시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면서도 수가 적어지다 보니 우리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체육관 밖에서 가족들 심리 치료를 하던 천막이 없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체육관 입구 근처에 심리 상담을 위한 천막이 마련돼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진료소를 방문하는 가족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종된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심리 치료라는 말에서 오는 거부감이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료진은 지난 토요일 이후 천막을 걷어내고 체육관 안을 돌아다니며 실종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관에 있는 한 의료진은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달라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나와 나눈 대화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료진은
가족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리상담 관련 보도가 잦아지면 가족들이 안정을 찾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진도를 방문한 단원고 학부모들이 있었습니까? 네, 단원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부모들이 진도를 방문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라는 글자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학부모들은 오후 2시 30분경 진도 실내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는 팽목항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늘 중에 다시 안산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이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절차까지 마친 유족들도 진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몇 분이 그곳에 가셨는지요? 이미 장례를 치른 유가족 4분이 진도를 방문해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유가족 중 한 분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딸의 시신만 먼저 발견돼서 미안하고 죄스럽다, 아픔을 나누고 싶다며 진도에 돌아온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유가족들은 오늘 우선 안산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내려와서 진도 현장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데 딸을 잃은 부모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스럽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실종자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노란 리본 달기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 입구에서도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는 박운양 씨라고 있죠.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군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인 박운양 씨는 고등학생 2학년과 3학년인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게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16일은 큰딸의 생일이자 작은 딸이 수련회를 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박운양 씨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된 딸 같은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늘로 9일째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리본은 사실 비슷한 모양들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리본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모든 과정들이 손으로 다 손길이 가는 거예요. 리본을 만들고 메시지를 남기시는 걸 도울 수 있게 돼서 저 나름대로는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못난 어른들과 그 대신 이 아이들이 대신 이 고통을 짊어지고 진도 앞바다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제 입장에서 그런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죄책. 네, 노지민 PD 수고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탑승객들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압수수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본부는 마지막 문자가 발송된 시점이 10시 17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목포 해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그 계열사들과 회계법인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회장과 해운조합 비리 의혹 수사 맡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목포 해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부에 해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수사 주체가 또 수사의 대상이 된 꼴입니다. 이례적인 일일 텐데요. 수사 주체에서 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수사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네, 합수부 검찰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럼 경찰은 경찰을 수사 못하는 거냐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압수수색을 계획을 흘려 목포 해경에 시간을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언론이 알아내 흘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도 덜 물은 상황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기 쉬운 자료들을 미리 확보한 수준이라고 말해 압수수색으로 경찰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합수부는 어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목포 해경상황실과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경은 사고일인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쯤 전남소방본부가 단원고 학생에게 신고를 받은 후 해경과의 3자 통화를 연결하자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묻는 등 부적절한 초동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세월호의 선박직 승무원들, 그러니까 객실 승무원들 빼고 기관사 등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9일 구속된 선장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가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 승무원 4명을 구속시키며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구속한 합수부가 하루 만에 핵심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합수부는 특히 이 선장과 박모 3등 항해사가 배에서 탈출하기 전 선사인 송혜진 회원과 몇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사가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 건 아닌지 선사 관계자 10여 명을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수부는 어제 진도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압수수색해 교신 내용과 항적 자료, 폐쇄 회로 영상 등을 조사하고 두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해내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부가 분석한 카톡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발신된 메시지가 몇 시쯤인지요? 네, 오전 10시 17분입니다. 네. 합수부는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들의 휴대전화 사용 이력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온 시각은 16일 오전 10시 17분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보낸 사람은 단원고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며 누구와 메시지를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메시지 내용이라고 나온 것은 검찰이 분석한 메시지 중 하나는 맞지만 10시 17분에 보내진 마지막 메시지는 아니라고 합수부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 해경이 주장하는 마지막 승객 구조 시점이 10시 30분이라고 하더군요. 이 학생은 구조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10시 17분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 학생 구조가 된 겁니까? 네, 합수부는 메시지를 보낸 학생의 구조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을 했죠. 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지목된 사무실과 송혜진 회원 관계사 개인 주거지 등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 거래를 해 최근 7, 8년간 2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1시 해운조합 인천 사무실과 일부 직원 집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인천 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등 관계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1차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회원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김한식 송혜진 회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일인가요? 그 유병헌 전 회장의 그 자금줄로 지목되고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 신자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도심에서 열었어요.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네, 오늘 오후 기독교 복음 침례 소속 신자 5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KBS 건물 앞에 모여 세월호 사고와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원파 측은 언론들이 오대양 사건과 교단이 관련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고 성혜진 해운 직원 전부가 아니라 전체의 10%인 10여 명만 교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유병헌 전 회장이 교단 대표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이준석 세월호 선장도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수사 당국이 구원파 격리 직원 등 세계 담당 실무자들을 조사한 일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은 송혜진 회원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원파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 직접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 숨죽여왔던 정치권도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 김희주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실까요? 새누리당은 총리의 사퇴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사의 표명 시점에 관해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인데 느닷없이 총리가 사퇴해 당황스럽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총리가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종자를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의 책임을 총리 선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면피성 사의 표명이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의 사고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국민 구조보다 청와대 구조에 신경 쓰는 행태가 어이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의를 표명한 총리를 사고 수습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더군요.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총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 후에 총리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정 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 총리는 사의 표명 후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은 총리가 제대로 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개각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개각 얘기는 여권에서도 지난주부터 이미 나왔는데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참사와 관련 있는 부처의 장관들이 교체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개각 논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개각의 시점 선택만 남은 상태인데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심 이반이 점점 심해지면서 지방선거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얼마나 바꿀지 개각의 폭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이 조만간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사과를 할까요? 우선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 오히려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어서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사고 발생 13일째인 오늘까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네. 여야가 경선 일정을 재개하는 모양이죠. 네, 여야 모두 중단했던 경선 일정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대구시장, 충남지사 후보를 선출하고 부산시장, 대전시장, 강원지사 등의 경선을 이어갑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TV 토론회도 열립니다. 민주연합의 경우 내일은 부산시장 후보, 모레는 경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파기 사안인 기초연금. 야당이 이번에 이걸 타협해 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길게 논의가 됐지만 당내 입장차가 커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민주연합 의총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절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에서 20만 원을 차등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에게는 상한선인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기본 골격은 새누리당의 뜻대로 하되 최고 수령액 20만 원을 받는 대상을 약간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이 기초연금 문제에서 여당과 타협할 경우 지지층의 이원만 가져올 뿐 명분도 실리도 다 잃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내일도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김희주 PD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해경이 오늘 초기 구조 장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으로 16일 당일 9시 28분부터 약 10여 분 동안의 상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세월호에 수백 명이 구조를 기다리던 그 황금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해경에 유리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분석해보니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공개한 화면 중에서 중요한 장면 몇 컷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영상 공개 후 기자 설명회까지 열어 사고 당일 도착한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경이 세월호에 접근시킨 고무보트, 즉 고속단정은 단 한 척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 10여 분 내내 이 한 척이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은 객실과 로비 쪽으로 통하는 좌연 선미 쪽으로 갔고 해경 대원 한 명이 배에 올라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객실 쪽으로 가지 않고 구명정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구명정 펼치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겠지만 객실 쪽으로 대원을 투입하지 않은 점은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수면에 닿아 있는 곳이 3층 로비로 통하는 테라스이고 바로 위가 4층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해경은 경사 때문에 못 올라갔다고 했지만 바로 이 4층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객실 복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에 탈출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5층 테라스 바닥도 경사가 가파르게 보이지만 목재이기 때문에 피켈 등의 장비를 사용했다면 4m 정도에 불과한 50도 경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승객이 많은 선미 쪽엔 고속단정 한 척만 왕복시키고 함정을 뱃머리 조타실 쪽으로 접근시켜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을 먼저 구조했습니다. 선원들이 먼저 탈출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해경이 이들을 먼저 탈출시킨 점 또한 문제입니다. 해경은 선원들이 승객인 줄 알았다지만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눈에 선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단체실 쪽 유리창을 망치와 도끼로 깨고 승객을 구조했다고 했습니다. 이 창문은 3층 단체실 쪽인데 이렇게 깬 창문으로 4명의 승객을 구조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깬 시점도, 창문을 깬 위치도 문제였습니다. 해경이 깬 창문은 이곳입니다. 이 당시 해수면보다 훨씬 위에 있는 창문이라는 점에서 침몰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이 창문을 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경은 바로 이곳 4층 단체실에서 학생들 수십 명이 몰려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창문들을 깼어야 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공개한 세월호 내부 사진 2장을 이 상황에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4층 단체실에서 단원고 학생이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한 사진입니다. 학생들 수십 명이 일부는 선수 쪽 창문에 기대어 상당수는 수면에 가까워지고 있는 좌연 쪽에 몰려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경은 바로 옆에서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이 학생들 사진은 9시 40분에 탑승 학생이 찍어 전송한 사진입니다. 해경이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었겠지만 선원들을 구조할 때 바로 옆, 손만 뻗으면 닿았을 4층 단체실 창문을 깼으면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데도 해경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며 영상을 공개하고 구조 과정에서 다치기까지 했다는 홍보성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네, 조금 전 장부경 PD가 설명해드린 해경의 초기 구조 활동이 담긴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경 PD가 짚어드린 분석의 핵심 내용들 떠올리면서 해경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해경의 고속단정이 접근하고 있는 바로 저 부분이 3층 쪽이고요. 그 바로 위에 난간이, 철제 난간이 보였죠. 그쪽이 4층 객실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 4층 객실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 허리 높이의 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난간을 짚고 충분히 복도 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해경 대원은 구명정을 펼치기 위해서 5층 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지금 5층 조타실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밧줄을 연결해서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원들과 승객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작업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조타실 위치를 몰랐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구조를 했던 그곳,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 저 창문이 보이고 있는 쪽, 그쪽에 창문을 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세월호와 관련된 소식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TV 취재진이 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지하에서 의문의 상황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리뷰 세월호 관련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황준호 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KBS가 세월호 모금 방송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 한국 PD연합회가 반대 성명을 내놨어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분명한 거는 성금 운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금 모금은 재해 1차적인 수습이 모두 완료된 뒤에나 하는 건데 지금 실종자들을 두고 모금 방송을 한다는 거는 생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언론이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모금 방송이라는 것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면 전환용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모금 방송은 누가 추진하는 거죠? PD연합회의 설명에 따르면 KBS가 이번 주말부터 모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실무 제작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간부들은 마치 어디선가 오더를 받은 것처럼 모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진원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 여당의 핵심부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수재의원금에서부터 IMF 때 금 모으기, 또 숭례문 화재 때 성금 모금 움직임 이런 것들은 권력자들한테 책임의 초점을 흐리기 아주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계산속을 다 알고 있고 또 이번 비극 같은 경우는 정말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성금 모금으로 민심을 오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MBC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안광한 MBC 사장, MBC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다고 하더군요. 안광한 사장이 지난 25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광한 사장은 이번 방송은 국민 정서와 교감하고 한국 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가 국가와 사회의 수준과 격을 좌우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에 이브닝 뉴스에서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4만 5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보도해서 방송심의 소위의 징계 대상으로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사의 사장이 기본과 원칙을 운운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군요. 여론조사 결과입니까?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9.3%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8%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치는 여론조사 기관들보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추세만큼은 확실히 급락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25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리서치뷰가 지난 4일과 5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9.9%포인트 급락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15.3%포인트 급등한 것입니다.
특히 침몰 사고 직후 관계 당국이 초동 제처를 더 신속하게 했더라면 인명 피해가 더 줄었을 것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70.4%가 인명 피해가 크게 줄었을 거다라고 답했고 19.5%는 다소 줄었을 거다라고 응답해서 89.9% 거의 90%의 국민들이 초동 대처가 빨랐다면 인명 피해를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 현대중공업 또 문제네요. 그 하청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예, 이번 사고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살의 무게를 지금 두고 있는데 노동조합 쪽에서는 정 씨가 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면서 에어호스에 감겨서 숨진 사고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유서도 없었고 또 오전 11시 한창 일하던 시간에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사인 규명은 시간을 두고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지난 3월 7일부터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숫자는 6번의 사고였습니다. 네. 뭐 한 달 반 정도 만에 7명이 한 회사에서 숨졌다. 참. 자, 이 밖에 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주위에서 라면을 먹어 무리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할 모습을 보여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처신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말해서 사퇴할 생각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 있는 제1본 대한민국 국민단 민단 중앙본부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헌화대에 꽃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낸 윤덕홍 전 부총리가 서울시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진보 후보 단일화가 깨졌습니다. 또 보수 측에서도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진보 보수 사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인데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사고 당일날 최초로 행복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최초로 출항을 했는데 12시 반에 출항을 하는데 해수부 장관이 와갖고 출항을 제지했습니다. 뭐 때문에? 출항하는 우리 잠수 요원들을 격려하겠답니다. 지금 저쪽 침몰선에서는 애기들이 물을 꼴까서 죽어가고 있는데 격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았어요. 이분 맞아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안경규 장관이네. 안현주 장관 맞아요? 이분이. 아니 뭐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안현주 장관이죠? 네, 확실히 이분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12시 반경에 거기서 출항을 해가지고 1509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1509 함정으로. 그러면 2시에 이제 그 함정에 도착을 했으면은 그 침몰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헤엄쳐서 갑니까? 고무보트나 리보트나 구명보트가 와야 되는데 2시, 3시, 4시, 6시가 돼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국민세 보여주는 겁니까?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3일째인 오늘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대통령은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 것인지 과거의 참사 사례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비교적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서해 회리호 침몰 사건,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를 많이 겪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1993년 10월 10일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로 292명이 숨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틀 뒤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고 9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이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는 사고 사흘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과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9년 6월 30일 청소년 수련원인 시랜드 화재 사고로 유치원생과 교사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다음 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며 하루 만에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사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고 사흘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대통령의 사과가 인색해집니다. 2009년 1월 19일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참사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참사 이듬해인 2010년 3월 26일 군 장병 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4일이 지나서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3일째인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과연 대국민 사과를 위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한 적이 3번 있지만 모두 수석 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이었습니다. 미국 방문 중 벌어진 윤창준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5월 1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사과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2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박 대통령의 사과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사과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민간 구조 활동을 사실상 독점해온 언딘이라는 업체가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과 계약된 인양 전문 업체임이 밝혀진 뒤 언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에 나섰다가 구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민간 잠수사들에게 언딘이 거액의 일당을 제시하며 잠수사 확보에 나섰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후 수색 작업의 주도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언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윤이나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낸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고 수색 작업을 사실상 독점해온 언딘. 사고 후 현장을 사실상 통제하며 민간 자원 잠수사에 투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딘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원봉사를 위해 진도 팽목항에 온 잠수사들에게 일당을 제한하며 같이 일하자고 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왔을 때 이제 민간 구조자들은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배제를 시키고 그 군관 그리고 업체가 이제 구조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 탐탁지 않은 저희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서 반대를 했었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그저께 저녁이죠. 들어갈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쁜 마음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그 구조 활동을 하러 해경정을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제가 이제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두 군데 협회에 이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오자마자 자기는 어디 협회 강사고 어디에서 수중공사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구조 활동하시는 분 명단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명단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언딘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언딘에 그 명단을 넘기려고 합니다. 왜 저희는 언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언딘에 저희 명단을 넘깁니까? 저희는 그 민간 자율 구조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말을 자르셨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원봉사도 좋은데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언니는 리스트를 제출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때 당시에 바지선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저희 명단과 저희의 지금 접수된 인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왜 받고 싶어 한다고? 왜 받고 싶어 하냐면은 언딘이라는 회사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을 받게 해준다는 거죠. 언딘이 세월호 수색을 위해 팽목항에 온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민간자율구조협의회에 명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 수중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도 리스트를 구해달라고 한 업체가 언딘이었으며 현재는 요청을 철회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민간 잠수사도 언딘 측으로 의심되는 제3자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와서 일해줄 생각이 없냐? 이런 생각이 없냐? 돈 버는 건 좋다.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진도다. 나 안 간다. 왜? 기분 나빠서 못 간다. 내가 봉사하러 갈 때는 물에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민간 봉사 다이버들 검증이 안 됐네. 그리고 2차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정해놓고 이제 그 사람들 민간 다이버들 봉사하러 온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다 집에 가고 나서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 민간 잠수사들에게 제시되는 일당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수색 작업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더 높은 일당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언딘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한 수중구조 단체와 민간 잠수사들은 언딘 측이 수색 작업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잠수사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딘하고 주도권이 언딘에 있는데 언딘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걸 언딘이 맡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네한테 와서 자기네 통제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딘에서만 수색 작업을 하겠다. 결국 그런 그렇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언딘에 대한 그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언딘은 영업으로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 봉사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거든요. 이미 벌써 계약은 다 돼 있었던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계약이 돼 있잖아요. 청해진 해운하고 언딘에다가 일을 주기 위한 제재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고 초기부터 현장을 독점한 언딘이 생존자 구조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 부분 자체가 처음부터 민간을 배제를 하고 해경만 시작하고 해군 들어가고 나중에 언딘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구조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런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수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언딘이 딱 주가 돼서 간다는 거죠. 근데 언딘이라는 업체 자체가 잠수 인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많이. 언딘의 배후에는 해경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해경이 이런 상황인데도 언딘을 몰래 접촉했고 이를 거짓말로 감춘 사실까지 국민TV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언딘을 수색은 물론 인양 작업에서도 배제해야 하며 언딘과 해경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 이들은 자신의 아들, 딸이 생존해 있지 않더라도 인양 작업은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인양 작업 개시는 시신 수색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양 후 시신을 찾더라도 시신이 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족 동의 없이는 인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몰래 인양을 위한 상황실을 비공식적으로 가동해왔다는 정황이 국민TV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 상황실은 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지하에 있었고 국민TV 카메라가 이곳에 들이닥쳤을 때 해경 관계자들이 언딘 김윤상 사장 등과 함께 있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진도군청 행정동 지하에서 의문의 상황실이 발견됐습니다. 평소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이던 이곳 내부로 국민TV 취재진이 들어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상황장기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당시 안에서는 해경 관계자 등 67명이 업무 중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행정동에는 현재 2층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3, 4층의 지자체와 해수부, 해경 등의 상황실이 마련돼 있어 별도의 상황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경은 이곳이 사고 초기부터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그러니까 수용하다가 거기 인원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조금이니까.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열흘이 넘도록 기자들조차 지하 상황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에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는 해경 관계자 외에 인양업체인 언딘 관계자들도 함께 목격됐습니다. 특히 다이빙벨 문제가 첨예했던 지난 토요일 오후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팽목항을 빠져나갔던 김윤상 언딘 사장도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자 좀 뵙자고. 정부와 언딘 측이 이곳 지하 상황실에서 이른바 인양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언딘 김 사장은 지난 23일 국민TV 취재 과정에서도 인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점 되면 투입을 할 겁니다. 인양 준비나 아니면 구조 마무리 시점이죠. 하지만 해경 측에서는 상황실이 좁아 내려가 있는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저기서 이제 다 못 들어간 사람들이 1인 밀려온 거예요. 3층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상황실이 좁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 공색할 뿐 아니라 이미 상황실에 근무하는 대책본부 관계자들의 말과도 다릅니다. 특별히 좁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다른 사무실 가서 일해야 되신다.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사무실 전체 쓰니까. 해경은 언딘 김윤상 사장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딘 사장 못 봤는데 이쪽에서는 저는 그분 몰라요. 저는. 이후 추가 취재가 진행되자 해경의 입장은 180도로 바뀝니다. 지상의 상황실이 비좁아서 만든 공간이라던 해경은 인양을 위한 목적임을 완전히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있을 이제 인양 논의가 있으면 또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그런 팀이거든요. 예. 심지어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인양 준비 사실을 갑자기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부는 언제부터 인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지 청해진 해운이 불렀다며 무관성을 강조해온 언딘과는 왜 지하 상황실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는지 정부 스스로 솔직히 털어놔야 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거나
허황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이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 여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고 SNS의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존의 SNS가 아니라 청와대의 자유 게시판이 새로운 공론의 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 장애가 발생할 만큼 방문자가 급증했고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하야까지 요구한 특정 게시글의 조회수는 50만 번을 넘겼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실종, 사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사고. 언론들은 이 대형 사고 앞에서도 속보, 취재 경쟁에 몰두하며 부정확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사고 초기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은 불신을 누적시켜왔습니다. 특히 국민TV 등의 보도대로 첫날과 둘째 날 수중 구조 작업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공론의 장이 됐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SNS가 언론을 대신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순입니다. 1위는 앵무새로 전락한 주류 언론들을 비판하는 트윗글이 차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열흘째. 믿기지 않지만 모두 다른 방송사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똑같이 비췄고 해당 트윗은 4,500번 가까이 리트윗됐습니다. 이외에도 12건에 포함된 트윗글 가운데 8개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SNS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대선 당시 기승을 부렸던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이 활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동일한 내용의 글들이 서로 다른 다수의 계정을 통해 동시에 유포됐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청와대의 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계가 적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기술부 등은 물론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등까지 나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게재하거나 다른 부처가 올린 해명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자유 게시판이 공론장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전인 지난 15일에는 111건, 14일 81건, 13일 62건의 글이 올라왔던 이 게시판에는 오늘 0시부터 18시까지 무려 약 850건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정오 무렵 세월호와 관련된 첫 번째 글이 해당 게시판에 올라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성된 글은 모두 5천여 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세월호와 무관한 글들도 있지만 사고 이전보다 최소 3배 이상 게시글 수가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글들 가운데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작성된 해당 글은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강한 주장이 담겨 있지만 하야를 주장하는 근거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처음 올렸던 이가 스스로 삭제하고 원래 글 쓴 이가 직접 게시하는 과정에서 외압에 의한 삭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최초 게시 후 하루 동안 52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오늘 저녁 다시 게시된 뒤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을 사실상 소유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그가 주목을 받으면서 1987년 오대양 사건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수사도 또 4년 뒤에 다시 치러졌던 재수사도 부실 수사 논란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유 전 회장과 정치권이 유착돼 있다는 의혹도 당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진도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김진희 PD가 사전에 제작한 리포트입니다. 1987년은 6월 항쟁과 7, 8, 9월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8월 29일 32명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예품 회사 오대양의 사장 박순자 씨와 자녀 2명, 그리고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구원파라고 알려진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자로 박 씨가 설립한 오대양은 구원파 종교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신도들에게서 170억 원에 이르는 빚을 끌어쓰다가 이자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자 자녀들과 직원들을 이끌고 공장 천장에 숨었다가 8월 29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수사는 소득 없이 10일 만에 종결됐습니다. 집단 자살이라고 알려졌지만 부검 결과 남성 3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숨진 박 씨의 170억 빚 일부가 주식회사 세모로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납품 대금으로 결론 내리고 세모와 박 씨의 연관성을 더 수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경찰이 자살의 원인도 사체의 행방도 알아내지 못한 10일 동안 언론은 매일 오대양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노동자들의 시위에 관한 보도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잊혀진 듯했던 이 사건은 1991년 7월 10일 6명의 오대양 전 직원들이 자수하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수한 이들은 오대양 사건 전에 총무과장 노순호 씨 등 직원 3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대양 사건을 원점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원파 신도였던 침례신학대 정동섭 교수는 당시 세모의 사장이던 유병원 씨가 구원파의 실질적인 교주이고 박순자 씨는 자금 모금책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유병원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 교수가 법정에서 오대양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하자 유병원 사장이 자신과 오대양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날까 두려워 집단 자수를 연출했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고 이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오대양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유병원은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배후 세력이니까 자기 아클레스건을 건드리니까 유병원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단 자수를 연출한 거죠. 자기가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수한 6명은 자수에 앞서 1년 정도 집단 숙식하면서 세모 측에서 데려온 현직 경찰관의 조언까지 받아가며 자수를 준비했다고 조사 도중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세모에 대한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박순자 씨가 모은 170억 원의 사채를 유병원 사장이 썼다는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 사장은 다른 신도들에게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만 인정돼 4년을 복역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91년의 재수사도 42일 만에 소득 없이 끝난 셈입니다. 당시 민주당 김현 의원은 집단 자살 사건 직전까지 오대양의 사채 거래 내역을 입력해놓은 전산 자료 등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잠적해 사채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유병원 사장은 1986년에도 경찰의 내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내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91년 당시 드러났습니다. 유 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와 측근이라는 설이 있었고 91년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으로부터 모범 당원 표창을 받는 등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91년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유병원 씨의 유착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대양 사건을 다시 부상시킨 6명의 자수는 전국이 혼란한 때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 4월 강경대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분신정국이 조성됐습니다. 6월 이후 정부는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대양 직원들이 자수함으로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오대양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자수가 있었던 91년 7월 10일부터 오대양 재수사가 끝난 8월 2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오대양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두 차례의 수사 모두 부실하게 끝난 오대양 사건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3년 만에 다시 뉴스와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물속을 날아 하늘로 가는 새들아, 세상이 운다. 잘 가거라. 잘 가거라. 결탁, 계산, 비리 없는 세상 있거든. 거기로 가거라. 아름다운 영혼들아.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 가운데 해경의 구조선이 처음 세월호에 접근했던 곳이 학생들 전체가 타고 있던 4층 객실 출입문이었음에도 해경은 그것을 모르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해경이 조타실의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을 때 손만 뻗으면 닿을 창문 안쪽에서 아이들 수십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뉴스K 뉴스특보 오늘 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